저는 오선희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이제 쉬셔야지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 손이 성합니다. 늙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저는 아들이 다니는 공장 앞에 서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예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 30분, 저는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비닐 우산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제가 신은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죽이 갈라지고 뒤꿈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오래된 구두였어요. 누가 보면 초라해 보이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일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경비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허리가 굽어서 걸음이 불편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혹시 여기서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청소라도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지? 어르신, 여기는 힘든 곳이에요. 기름때도 많고 무거운 것도 옮겨야 하고. 그때였어요. 공장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남자가 서류를 들고 걸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회사 사람들 보잖아요. 저는 아들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회사 앞에 나타난 게 창피한 거겠죠. 경비원이 눈치를 챘는지 슬며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이 제 팔을 잡고 정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뿌리치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이라도 해야지. 나도 늙었지만 손은 아직 쓸만해. 우진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까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어머니, 집에 돈 드릴게요. 이러지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란다. 저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사팀에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임시 청소 인력으로 채용되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쇳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진이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숙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공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첫 벽돌을 누가 쌓았는지. 낡은 구두를 신은 제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곳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청소부로서 말이죠. 그렇게 저의 첫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 첫날, 저는 청소도구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문을 열자 걸레와 빗자루, 그리고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천천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감이었어요. 공장 바닥은 넓었습니다.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쇳가루가 구석구석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해봤으니까요. 저분이 팀장님 어머니래. 멀리서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70살이 넘으셨다는데 아들이 왜 어머니를 청소부로 들인 거야? 체면도 없나 봐. 나 같으면 절대 못 시키겠던데.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저는 걸레를 헹구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 하나하나 다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향했고 저는 공장 구석 청소도구함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직접 싼 거였어요. 편의점 김밥보다 속이 덜 찼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우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구내식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다시 김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물로 억지로 넘겼어요. 오후가 되자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쏟아진 기름을 닦아야 했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했어요.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좀 쉬시는 게. 젊은 여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한 캔을 제 옆에 놓고 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우진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복도를 지나가야 했지만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어요. 우진아. 저는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우진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니? 바빠서 회식 있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진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공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고 야간 근무조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도구함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들, 피하는 시선들,
그리고 외면하는 아들.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보기 위해 제가 여기 온 거였으니까요. 사람의 진심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나는 법이에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어 보일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저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구두는 여전히 발을 조였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내일도 저는 이 공장에 출근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볼 거예요.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회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법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공장 앞에 섰고 저녁 6시에 버스를 탔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어졌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팀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김 과장이라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우진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급한 서류 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뭔가 설명을 하다가 저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기 보고용 대주주 명단입니다. 확인하시고 결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진은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김 과장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그 사무실을 주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진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그 서류가 들려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 과장, 김 과장. 우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회계팀에서 김 과장이 황급히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대주주 명단에 5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거요? 창립 때부터 계신 대주주십니다. 지분 40% 보유하고 계시죠? 이름이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데요? 김 과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저에게 스쳤어요.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죠, 뭐. 흔한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진은 서류를 꼭 쥐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우진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불 켜진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서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그리고 첫 공장 건물 매입 계약서.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는데요. 우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서류? 대주주 명단이요. 거기 어머니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던데 혹시? 저는 짧게 받아쳤어요. 우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니에요. 동명이인이겠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공장 건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지만 저는 공장으로 갔어요. 주말에도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고 청소는 필요했으니까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의외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진이었어요. 그는 평일에도 잘 안 오는 자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일이 남아서요. 우진이는 왜 나왔어? 저도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자료실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래, 열심히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청소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우진이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료실에서 우진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파일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저는 그가 사라지는 복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을 거예요. 30년 전 이 공장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도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가 이 진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중요했어요.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더러웠고 할 일은 많았어요.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월요일 아침 공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대주주님이 방문하신대요. 드디어 오시는구나. 몇 년 만이지? 외국에 계시다가 오신다던데 이번에 공장 확장건으로 직접 오신대. 청소를 하는 척하며 저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은 몰랐죠. 그 대주주가 지금 그들 옆에서 바닥을 닦고 있다는 걸. 오전 내내 공장은 분주했습니다. 관리팀 직원들이 현관을 닫고 화분을 새로 들여놓고 환영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진도 정장을 단정히 입고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주말 이후로 그는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실에서 무엇을 받는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대주주님 차량이 5분 후 도착하신답니다. 관리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렸어요. 임원들과 팀장들이 정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우진도 그 줄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환영 행사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관리팀장이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저에게 닿았어요. 오 사장님? 관리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구두가 깨끗하게 닦인 바닥을 밟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청소복을 입은 제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제 옆을 몇 번이나 지나치며 면박을 주던 생산부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황급히 앞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이게 어떻게... 제가 일주일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을 거예요. 청소부 노인에게 했던 말들, 무시했던 눈빛들, 그리고 수군거렸던 소리들. 저는 천천히 우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마주치지 못하는 눈빛. 우진 팀장.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정식 직함으로. 우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어요. 예, 사장님.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팀장님은 일을 참 열심히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사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의실을 준비해뒀습니다. 아니에요. 회의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저는 뒤를 돌아 청소도구함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를 끝내야 해요. 3층 화장실이 아직 안 닦였거든요. 사장님, 그건 저희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일주일 동안 했던 건데 오늘 하루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다시 청소도구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3층으로 향하는 제 뒷모습을 모두가 지켜봤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전 이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았던 그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그 시절.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변했죠. 제가 사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는 척 했습니다. 3층 화장실 문을 열고 저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사장님이라고 불렀잖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회사에서 어머니를 피했어요. 창피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어머니가 이 회사를 만드신 줄도 몰랐고 제가 자랑스럽게 일한다던 이 회사가 어머니 회사인 줄도.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걸레를 헹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예.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불편함 앞에서 드러나지.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청소부 어머니를 말이야.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하렴.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선택은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회의실에서 간단한 보고만 받고 저는 다시 청소복을 입었어요.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달랐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멀리서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청소부 노인의 사정 따위는 관심 밖이었을 테니까. 오후 5시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청소도구함을 정리했습니다. 걸레를 빨고 빗자루를 제자리에 놓고 세제통을 정돈했어요. 도구함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우진이었어요. 그는 오후 내내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우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사장님이신 걸 이제 다들 아는데 저는 그냥 팀장이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저는 그제야 돌아봤어요. 우진은 지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공장터를 처음 밟았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해내야만 했던 그때. 우진아,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지. 저는 청소도구함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난 일주일 나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봤어. 성실하게 일하고 후배들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더구나.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청소하는 건 못 봤지.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어. 창피해서.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우진이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사장실로.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청소부로서의 일도 끝났고. 네, 볼 건 다 봤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아들인지.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어 창문으로 주황빛이 들어왔어요.
로비에는 퇴근하는 직원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자리였어요. 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야, 우진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너희들이 정해. 나는 이제 진짜로 쉴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대주주시잖아요. 주식은 내가 갖고 있지만 경영은 너희가 해. 나는 지켜볼 뿐이야. 멀리서 저는 정문을 나섰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집에 가도 될까요? 어머니 밥 먹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너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우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구두는 일주일 동안 더 닳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공장 건물을 돌아봤어요. 30년 전 빈 땅이었던 이곳에 첫 삽을 뜬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혼자서 시작했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졌어요. 그렇게 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공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직원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집에 도착해 저는 낡은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이 구두를 신을 일은 없을 겁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찬장에서 된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우진이 올 테니 미리 준비해둬야겠어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에요. 통장 잔고도 주식도 건물도 아닙니다. 부끄러움 없는 마음. 그게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싹을 틀지 꽃을 피울지는 우진의 몫이에요. 저는 된장찌개 재료를 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하루였죠. 낡은 구두를 신고 시작했던 일주일. 그 일주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마음이다.